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정말 두루두루 다 거친 엘리트 코스를 다 거친 행정 전문가에서 초선의 패기를 안고 정치에 입성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치열한 선거를 거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들어올 때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이 정책은 다를지라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아주 신중하게 입법을 할 것으로 상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야 저를 뽑아준 또 여러분들 뽑아준 국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나라의 법을 따르고 지키지 않겠습니까? 공직 생활을 한 30여 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30년 조금 넘게 네.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의원님 공직 생활 30년이라는 게 사실은 믿겨지지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너무 네. 동안이셔가지고 아이고, 예. 공직 생활 한 10년 정도 하셨다고 아이고, 하면 감사합니다. 믿을 것 같은데. 제가 대학 4학년 때 네. 1985년도입니다. 네. 1985년도에 행정고시 합격하고 예. 쭉 공무원 생활을 했으니까 아. 그 정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네. 어디 거치셨는지 좀 대표적인 거 말씀해 근데 주시죠. 아마 공무원들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은 부처를 거친 것 같아요. 네. 88년도 올림픽 성공이 국가적인 큰 과제였거든요. 그렇죠. 올림픽 조직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뭐 총무처, 내무부 이런 데 쭉 거쳐서 기획예산처라고 하는 경제부처에서도 근무를 했었고요. 예. 서울시장 비서관도 네.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도 부지사. 아. 그것도 아마 역대 경기도 부지사 중에서 제일 오래 예. 근무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도 부지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을 끝내고 어. 이제 선거에 나와서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별명을 제가 네. 들었는데 별명이 어떤 스타일인지 딱 나오시더라고요. 판교 환풍구 사고의 신속한 해결을 하셨고요. 아, 그리고 메르스 그거. 사태를 또 해결하신 메르스, 분이고 네.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등을 해결하면서 경기도의 해결사 이런 별명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경기도에 있을 때 뭐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것들인데 판교 환풍구 사고 같은 거는 판교 환풍구가 무너져서 기억이 납니다. 예, 기억나시죠? 예. 사건이 있었는데 딱 57시간 만에 해결이 돼서 전부 이제 유족들하고 제가 합의하고 합의서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발인까지 다 끝내서 그 비결은 아무래도 마음을 열고 그 유족들하고 만났은 첫 자리에서 제가 울어버렸거든요. 모두 발언을 하다가 일부러 울은 게 아니라 자식들이 아버지가 돌아오신 가족들 입장으로 저를 넣고 보니까 네. 저절로 눈물이 막 펑펑 쏟아져서 네. 한동안 얘기를 못할 정도로 이제 쏟아졌더니 유족들이 저한테 마음을 열으신 거예요. 저 친구는 믿어도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신 바람에 네네. 일이 잘 진행이 돼서 딱 57시간 만에 해결을 받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력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뭐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셨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서울법대 그리고 외국 유학도 하버드 그리고 박사학위도 받으셨고 예. 그래서 의원님의 이제 외모와 이런 이력을 보고 네. 아 저분은 금수저 출신이다. 뭐 예.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실은 제가 태어난 곳은 부산에서도 제일 낙후돼 있는 공동묘지가 있는 지역에서 판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되게 예. 귀티나셔서 그게 유명상이시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 얘기 좀 하시는 분들이 계란후라이 한 계신데 3개의 도시락에 넣고 다니셨을 아, 그런 예. 외모인데. 저희들 때는 뭐 다 어려웠고요. 판잣집 동네. 지금은 이제 아파트도 들어서고 안동네라고 해서 좋은 네. 동네로 바뀌었지만 그 당시는 뭐 완전히 달동네였습니다. 예. 그래서 어렵게 자랐는데 어머님이 늘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 책하고 공부 이게 제 평생 취미 비슷하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1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거의 평생을 해왔고 지금도 그러신다고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고 하버드 유학 중일 때는 네. 그보다 더 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아, 의원님 예. 진짜로? 진짜로.
아니 그렇게 열심히 어떻게 보면은 잠도 쪼개가면서 사신 분의 얼굴 피부 상태는 아니셔가지고 자꾸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공직 경험, 풍부한 경험이 있으시지만 하여튼 국회의원으로서는 초선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국회 들어오셔가지고 초심만리라는 네. 모임을 만드시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수장을 네. 하고 계신데 초심만리는 우리 국민의힘의 네. 초선 의원 중에 일부가 모여서 우리가 시작할 때 당을 개혁하고 대한민국을 개혁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채찍질해서 처음 가졌던 초심 이거를 만리 즉 국회의원 임기 끝날 때까지 쭉 가져가자 해서 만든 모임이 초심만리이고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성명도 발표하고 개선안도 발표하고 개혁안도 발표하고 해서 뭐 많이 유명해졌죠. 예. 지금 뭐 그래도 1년 가까이 돼가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성과 중에 대표할 만한 게 있으십니까? 원내대표를 어떻게 그동안 뽑았냐면 그냥 모여서 한 10분 정견 발표하고 네. 투표하는 형태로 진행해 왔는데 네.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1박 2일로 네. 끝장 토론을 해서 네. 도대체 후보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철을 시켜서 네. 1박 2일은 못 갔지만 하루 종일 토론을 하고 마지막에 투표를 하는 이런 성과를 만들어내서 당의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많이 바뀌게 됐던 것이죠. 그런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예. 예, 이제 의원님 오늘 이제 책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네. 바로 이 혼창통이라는 책입니다. 혼창통에 대해서 일단 허위평론가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책이 2010년에 나왔는데요. 당시 출간됐을 때 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그랬어요. 했습니다. 네. 예, 이 혼창통이라는 이 책의 제목을 한 야구단에서는 연습구장에 플래카드로 붙여서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주기도 했을 정도로 야구 선수한테도 통하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 개념이다. 그런 개념인데요. 네. 이 저자인 이지훈 작가가 일간지의 경제면을 담당하던 편집장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네로라는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만나고 보니까 이분들의 메시지가 세 개로 집약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혼. 그러니까 이 혼이라는 게 네. 뭐 꿈, 신념, 비전을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거고 창,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네. 그리고 통, 서로 소통하는 능력인데 이걸 이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그것을 나누는 과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의원님께서 이 책을 가지고 또 어떤 네. 이야기를 하실까 네. 예, 매우 궁금해하면서 왔습니다. 예. 의원님은 어떻게 이 책이 인생책이 되셨나요? 제가 이제 이 이지훈 작가가 조선일보의 위클리 비즈라고 하는 거를 네. 연재를 할 때 조선일보를 받으면 주말 섹션인데 맨날 이거부터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전 세계를 다닙니다. 네. 한국의 유명한 분들만 만나는 게 아니고 일본, 미국, 유럽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이게 드디어 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당시에 이제 경기도로 중앙부처에서 국장급으로 일하다가 경기도 이제 부지사로 가게 되면서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갈망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책이 딱 나오면서 혼창통 딱 보니까 이거 정말 리더십의 요체다. 나도 이걸 제대로 따르면 경기도 부지사 잘하고 또 더 큰 꿈도 꿀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네네. 들어서 당장 사서 밑줄 쳐가면서 딱 읽었죠. 자, 그러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인생책 혼창통 아마 읽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창통 삶과 조직이 가장 탁월한 운영 원리다라는 주제로 뽑았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네, 혼입니다. 가슴을 벅차게 하는 비전이다라고 뽑았네요. 네. 이 어떤 기업이나 조직이든 우리 기업은 이런 가치를 추구한다라는 걸 참 많이 공표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혼,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네. 이 책에서는 이제 코틀러 교수의 마케팅 이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3.0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네. 있는데요. 네. 마케팅 1.0은 예. 머리에 호소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그 세제를 쓰면 옷이 참 깨끗하게 잘 세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이렇게 세제가 하면 좋다, 강력하다, 품질을 강조하는 품질을 강조하는 것. 이게 마케팅 1.0이고요. 네네. 마케팅 2.0은 이 옷을 입으면 나도 권진영이 된다. 안 사는 거. 나도 권진영처럼 빛날 수 있다. 뭐 이런
이거는 이제 감성에 호소하는 호소하는 거군요. 겁니다. 근데 마케팅 3.0은 뭐냐면 네네. 고객들의 영혼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제품을 쓰면 이게 사회에도 공헌이 되고 예.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하는 식으로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착한 소비나 공정무역 뭐 맞습니다. 이런 거군요. 그래서 요즘에 ESG라고 해서 네. 기업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데 뭐 친환경 또 사회 공헌 예. 기업의 지배 구조를 어떻게 또 개편하는가 이런 것들을 중요한 가치로 담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 3.0에 기반을 둔 네. 기업들의 변화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때 진영 씨는 물건을 사거나 할 때 네네. 아까 얘기한 1.0에 흔들려요? 2.0, 3.0 어느 쪽으로? 눈은 제가 1.0인데요. 이 소비에 있어서는 이렇게 착한 소비라고 말씀하셨듯이 예, 예. 이거 하나 사면 하나는 유니세프에 기부가 돼요.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아무래도 손이 더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기업의 혼에 조금 제가 유혹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긴 요즘 이제 소비자들은 이게 친환경 제품인가에 굉장히 신경을 맞아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요 예전에는 네. 계란을 먹을 때 네. 무조건 많이 든 거, 싸고 알개수가 많은 품질도 안 물어봐. 1.0도 아니야. 일단 많이. 풀어놓으면 뭐 계란 후라이지 뭐라고 투 생각했는데 원, 2 플러스 네. 1 이런 거. 요즘에는 제가 동물복지란을 다 봅니다. 그래서 이게 케이지 안에서 그냥 다닥다닥 붙어서 맞아. 고통스럽게 네. 낳은 달걀이 아니라 그래도 이 닭의 복지를 생각한 그게 좀 비싸긴 해요. 근데 그걸 먹는 것이 이 닭의 사육 환경을 좀 바꿔나갈 수 있는 네. 그런데 조금이나마 일조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네. 네, 그런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혼 부분에서 또 좋았던 게 매뉴얼보다 철학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부시장 하실 때도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을까? 그러면요. 늘 이제 강조를 했죠. 예. 제가 많이 강조한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심장이다. 네. 경기도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심장이 멈출 수 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큰 회사부터 중소상인 거쳐서 영세상인까지 전부 경기도에 다 있고요. 네. 농업업, 수산업도 경기도에 다 있고 서울 분들이 먹는 물도 경기도 팔당호를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기도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흔들립니다. 인구도 제일 많고.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하고 얘기 나눌 때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심장이다. 당신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죽는다. 네. 이런 정신력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네. 그 뒤로 이제 경기도가 서울을 뛰어넘게 됩니다. 인구도 따라잡고 GRDP라고 지역 내 총 생산도 서울보다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제가 재임하고 있을 때 그렇게 됐던 원인이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다 이렇게 띄워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1.0, 2.0이 아니고 혼을 강조하는 3.0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네. 잘할 수 있었던 거지 업무 하나하나를 두고 제가 1.0을 아무리 강조해본들 네. 크게 효과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혼을 강조하는 경기도의 혼을 강조하는 이게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홈 챕터에 보면 네. 정말 좋은 얘기들이 네. 많이 나옵니다만 한 부분만 제가 예.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패스트푸드점에서 있었던 일이다. 음식을 먹고 엄마랑 밖으로 나가던 어린아이가 여자 종업원에게 안녕 하고 손을 흔들며 웃었다. 그런데 종업원은 눈을 마주쳤는데도 무시를 했다. 매뉴얼에는 가게 안의 행동 요령만 담겨 있었고 가게 밖에서 아이가 건네는 인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이다. 예. 이게 혼을 얘기 안 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네요. 그렇습니다. 1.0만 강조하고 매뉴얼만 촘촘하게 만들어 놔봐야 근본이 되는 혼이 없으면 그렇죠. 다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죠. 예. 그 공무원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영혼 없는 공무원. 그러니까 법이랑 시행령이랑 규정이 짝 있지 않습니까? 네. 그대로만 딱 하려고 맞아, 하거든요.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현실에 가보면 약간의 재량을 발휘하면 국민들이, 민원인이 훨씬 더 행복하고 편안할 수가 있는데 네. 그걸 안 하는 거죠. 사실 그걸 하라고 공무원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만 모든 상황을 완전히 규율할 수 있는 상세한 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자꾸 변해가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공무원들이 이 정도는 재량을 발휘하라고 주는데 네. 그에 그걸 발휘하지 않고 법대로만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린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일이라는 게 의도는 네. 좋지만 조금 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땐 법대로 안 하면 이제 본인이 말하자면은
엄청난 징계를 먹거나 이러니까 자꾸 움츠러들게 되죠. 경험을 많이 쌓다 맞습니다. 보면. 예, 예. 근데 여기 방법이 있는데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런 경우에 할까 말까 괜히 했다가 국민한테는 도움되는데 법에 걸려서 혼날 경우가 있다. 이러면은 그렇죠. 이 담당자가 감사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 심사를 해달라. 어. 이렇게 법대로 A를 할 수가 있고 국민을 위해서는 B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나중에 법에 걸릴 수도 있으니 감사관이 심사를 해달라. 어. 그래서 감사관이 판단을 합니다. 자, 이건 약간 법에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국민을 위해서는 더 좋다. 어. 그럼 2번을 하라. 아. 이 B안을 하라. 이렇게 네, 네. 얘기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면 나중에 이 공무원은 처벌할 수 없도록 면책을 시켜주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도 행정이 굉장히 빨라진 거죠. 굉장히 빨라졌죠. 그 경우에는 저 복지부동을 해결하신 사례고 또 개인적으로 탁상공론에 머물지 않고 혼을 발휘한 사례가 아주 유명하던데요. 여러 가지 이 지나갔던 자리 중에서 가장 인상 깊고 고생을 했던 자리가 서울시장 비서관입니다. 달동네에 가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어느 집에 한 집에 갔는데 두 번째 집에 갔는데 세 번째 집에 갔는데 전부 똑같은 부탁을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문고리 좀 달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집까지 전부 똑같은 얘기를 해서 아 이건 뭔가 있다. 예. 뭐지? 예. 이렇게 물어봤더니 마을 구석에 이렇게 간이 화장실 3개가 딱 서 있고 전부 다 글로 가시는 거예요. 집안에 없군요. 집 안에 없어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진짜 문고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한 30명이 줄을 쓴답니다. 러시아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화장실 세상에. 이용하는. 예. 근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던 시절에 전부 신문 이를 들고 가서 밖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안에 앉아 있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문이 그렇죠. 잠기질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세상에. 돌아와서 시청으로 돌아와서 네. 그때 서울 시내 25개 구청의 구청장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다음 주에 전부 확인할 테니까 일주일 안에 64개 달동네의 화장실을 찾아서 전부 문고리를 달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시장님하고 다시 확인을 했더니 진짜 문고리를 이제 다 달아놓은 거예요. 다 달았더니 저한테 첫 번째로 얘기하셨던 할머니가 네.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너무 고맙다고. 너무 속이 시원해서 내 이마에 주름살이 하나 없어지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울컥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고시 출신으로 책상에 앉아서 일만 하다가 현장에 나갔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40원이라고 하는 작은 돈 도와줬는데 90도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공직이라는 게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게 아니고 현장을 다니고 목표는 국민들의 이마에서 주름살 한 줄 없애주면 되겠다. 너무 쉬운 일이다. 그걸 무슨 정치 투쟁을 하고 권력 다툼을 하고 자리 싸움을 하고 이거 아니다. 이마에 주름살 없애는 게 이게 정말 정치고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공직에 있는 동안 늘 책상 앞에 써붙여놨습니다. 행정은 주름살 없애기다. 이렇게 써붙여 놓은 거예요. 정치계 보톡스. 언어의 연금술사. 네, 근데 의원님이 좀 특별하신 게 그 서울 법대 나오셨어요. 네. 그 유명한 역시 82학번이십니다. 근데 보통은 법대 나오시면 다 사시 보지 않아요? 네네네. 근데 행시를 보셨더라고요. 예, 대학 때 아주 저희 대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지금은 고인이 되신 네. 박세일 교수님이라고 하신 네, 분이 네, 계십니다. 네. 이분이 제가 대학 들어가던 해에 서울법대로 부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지도 교수가 되셨는데 네. 학생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서울법대 학생이 될 때까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혜택을 입었는지 모른다. 그러니 제발 사법시험 봐서 변호사에서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법시험은 판사검사라는 것도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거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행정부로 제발 들어가서 이런 사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좀 대비해서 대한민국 좀 잘 되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네. 행정고시를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완전히 푹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가슴에 딱 새기고 저 혼자만 들어갔으면 되는데 네. 아니야 친구들 좀 모아야 돼 이래가지고 우리 스터디 그룹 만들자 학회도 만들자 예. 이래서 법경제학회라고 하는 법경제학회 학회를 만들고 무려 34명이 행정고시 학회하고 각 부처에 흩어집니다. 초반에는 친구들한테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사실을 학교 가면 네. 바로 첫 해 5급 상당,
둘째 4급 상당, 그렇죠. 셋째 3급 상당에 대해서 그렇죠, 월급도 그렇죠. 많이 받고 뭐 지방에 내려가면 영감님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존칭도 받고 이러는데 예. 우리는 5급 사무관을 한 10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너 말 듣고 선생님 말 듣고 쏘갔다. 이거 완전 망했다. 네네. 이래가지고 제가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어.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 20년 가까이 되면 국장이 되거든요. 예. 그때부터는 완전히 반전이 돼가지고 그래요? 행시본 친구들이 저보고 야 너무 고맙다. 너 때문에 이거 너무 잘 택했어. 이러는 거예요. 인생지사 세용지. 세용지마죠. 그때 그 친구들이 이제 다 승진을 다 많이 하셔서 그 국장까지 다 오르시고 이제 그 뒤에도 좋은 자리를 많이 아니 가셨군요. 뭐 차관 장관 다 다 올라가고요. 하시고. 지금 뭐 국회의원 같이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궁금한 거는 그 네. 당시에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승진하고 꽃길만 걸으실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치 쪽으로 오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 네. 결정적으로는 이제 제 지도 교수인 박세일 교수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 병원에 가서 임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이라 너무 힘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못 하시는데 띄엄띄엄 하십니다. 예를 들면 박, 제 이름 부르느라고 하고는 한참 쉬었다가 수, 또 뭐 이렇게 영 이렇게 되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박수영 대한민국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생. 근데 어찌됐건 공부를 엄청 잘하신 거를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스승과 제자 간에 이렇게 유대가 깊은 거. 아. 아, 이것도 우린 선생님들하고 안 친해갖고 또 잘 모르는데 우리 이제 허위 평론가는 그런 스승이 되십시오. 제가 갑자기 헉. 아, 교단에 쓰시니까.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창, 새롭고 어려운 길을 가는 도전이라고 뽑았네요. 예. 그 세계적인 경영 저술가 중에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내세운 유명한 이론 중에 하나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예. 네, 어떤 사람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00시간 동안 거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인데 네. 뭐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이를테면 비틀즈도 뭐 일약 스타가 된 것 같지만 네. 그들이 수많은 클럽에서 정말 많은 시간 무명으로 연주를 했다. 그런 기반 없이 지금의 비틀즈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의원님이 1만 시간의 법칙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완전히 공감하고요. 예. 특히 하버드에 공부하러 갔을 때에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나 하버드에서 3시간 자면서 공부해봤어. 목 뒤가 통나무처럼 바뀌는 경험도 해가면서 공부해봤어. 아, 무슨 숙제를 내도 이제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네. 제가 IMF가 터졌을 때 그 기획예산처라는데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집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나라가 이제 완전히 부도 사태가 나는데 그거를 막을 임무를 가진 과장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잠이 뭐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하고 거기서 집에 이틀에 한 번 정도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나라가 엉망인데 이거 부도 날 수는 없다 이런 마음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 하버드에서의 공부 경험, IMF 때의 공직 경험 이거 거치고 나니까 경기도 부지사라는 자리가 대개 1년만 하면 도망가는 자리입니다. 너무 크고 너무 일이 많아서. 많으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뭐 이 정도 못하겠나?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 예, 예. 그리고 경험, 축적된 경험 예. 이런 걸로 빨리 이제 의사결정을 해주고 하니까 네. 도청이 잘 돌아가게 됐던 것이거든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창 부분이요. 네. 거기서 또 우리 시청자와 공유하고 싶은 부분을 또 하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창은 이게 우리가 이걸 왜 하느냐 이 고민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제가 하나 찾았는데요. 스웨덴의 세계적 가구 회사인 이케아의 출발 역시 왜라는 의문이었다. 가구를 사려는 고객들은 정확히 원하는 모양과 기능이 아니더라도 대충 비슷한 것에서 고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커다란 가구를 배달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다루기도 만만치 않다. 누구나 당연히 여기는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 왜 그래야만 하지? 라는 질문을 던진 결과
표준화된 부품을 고객이 직접 골라서 쉽게 조립하도록 만들어서 성공한 것이 바로 이케아이다. 우리나라에도 이케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인건비가 비싼 나라는 이거 배달시키면 돈도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이게 조립형으로 오니까 가볍게 올 수가 있고 그렇죠. 오면 집에서 조금만 수고하면 조립할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이케아가 지금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죠. 혁명적이었죠. 그 창의적인 예, 거죠. 예, 예. 그 창의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넣어서 그렇죠. 뭐 혁명적으로 세계 네, 네.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국회의원은 사실 법으로 말하는 사람 아닌가요? 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그 많은 양의 법을 내는 것보다 네. 꼭 필요한 법을 무게 있는 법을 좀 냈으면 네.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로 냈던 법이 국회의원은 3번까지만 하게 하자. 다선을 막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3연임 제한이라 3번 연달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쉬어라. 왜냐하면 국회의원 12년이면 평소에 자기가 쌓았던 실력 이거 다 쏟아붓는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뒤로 더 가서 뭐 16년, 20년 이렇게 가게 되면 아무래도 열심히 안 하게 되는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열심히 하시는 선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좀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게 여론조사를 네. 하면 한 70%가 찬성으로 나오는데 국회에서는 지금 입법화가 안 돼요. 안 저, 되겠죠. 저 혼자 주장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죠. 전부 뭐 예. 제 뭐니 뭐 이런 식이에요. 예. 자, 사무과 조직의 가장 탁월한 운영 원리 통 가보겠습니다. 물 흐르듯 흘러가는 소통 부분입니다. 성공 비결은 이제 이것도 중요하군요. 네. 그러니까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혼창통이 실은 다 어우러져야 네. 마지막에 이 소통이라는 것도 가능해진다라는 건데 이건 결국 존재 목적. 네.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왜 운영되고 있는 거지? 이걸 다시 한번 물으면서 그 대의를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떠올린 게 네. 삼국지의 유비 세력이었는데 네. 생각해보면 이 세 나라 중에 유비 세력이 가장 약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인재들이 그쪽으로 몰려갔습니다. 예. 왜 그럴까? 네. 유비는 항상 한의 정통성을 계승한 건 우리다. 우리야말로 대의 명분을 가진 세력이다를 끊임없이 강조했거든요. 그렇죠. 내가 유씨야. 내가 나라의 그 어. 유씨를 계승한 네. 바로 나야. 그래서 관우도 오고 장비도 오고 네. 제갈량도 오고 네.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혼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담보가 돼야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 사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혼이 있고 그 혼을 소통을 해서 조직 간에 아주 유기적인 게 되면 큰 힘이 된다. 네. 이제 그 얘기군요. 네. 의원님 이 책 안에서 또 네. 예, 통을 강조한 부분 네네. 꼭 이 부분 한번 들려드리고 싶다. 예, 부분 이거 제가 일부러 요즘 백신 문제가 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화이자 백신의 제프 캔들러 회장이 이제 얘기한 부분이 여기 오,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궁금합니다. 특별히 그 부분을 좀 제가 찾아 놓았습니다. 예. 우리 화이자 좀 많이 주세요, 회장님.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청, 즉 잘 듣는 것이다. 위클리 비저와 화이자의 제프 킨들러 회장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 킨들러 회장은 바지 주머니 속에 늘 갖고 다니는 것이 있다고 했다. 네. 뜻밖에도 동전 10개였다. 그는 매일 1센트짜리 동전 10개를 왼쪽 바지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선다고 한다. 한 명의 직원과 대화하고 그의 고민이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줬다고 생각이 들면 왼쪽 주머니에 있던 동전 하나를 오른쪽 주머니로 옮긴다. 하루 동안 왼쪽 주머니에 있던 10개의 동전이 모두 오른쪽 주머니로 옮겨가면 그는 스스로에게 100점이라는 점수를 준다. 매일 자신에게 이런 숙제를 내는 이유는 CEO로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직원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화이자 백신 개발도 이런 소통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장 안전한 약을 개발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남의 얘기 듣는다는 게 흘려 듣는 게 대부분이고 이렇게 주의력 있게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의원님은 남 얘기 들을 때 어떻게 하세요? 보통 네. 국회의원 당선되면 뭐 당선되기 전에는 인사하고 다니더니 되고 나더니 뭐 얼굴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토요일마다 9시부터 12시까지는 사무실에 딱 앉아서 누구든지 오십시오. 그리고 오시라고 현수막을
동네 곳곳에 붙여놨습니다.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 그럼 많은 분들이 한 5, 60명이 오시는데 오시면 이제 차분히 앉아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적습니다. 네. 그 적으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일주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거, 뭐 한 달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걸 딱 가르마를 터서 해결을 하고 연락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공직에 30년 이상 있었지 않습니까? 딱 들으면 이거는 어느 파트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뭐가 걸림돌이라는 게 딱 보이니까 바로바로 해결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합니다 하는데 평균은 한 달에 한 번, 한 시간이나 2시간 주민 만나는데 저는 매주 토요일 3시간씩 여기 투입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주민들하고의 소통, 통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번도 안 빼먹고 국회의원 된 다음에 지난주까지 40번을 했습니다. 그럼 40주 동안 했습니다. 주민을 몇 분이나 만나셨어요? 한 번에 보통 50명 정도 오시니까요. 그러면 뭐 되게 많죠? 2,000명 정도 되는 것이죠. 주민들은 예를 들면 대법원 판결에 가서 진 사람도 옵니다. 네. 안 된다는 거 알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억울한데 얘기할 데가 없다. 이러고 저한테 한 10분 정도 하소연하면서 마지막에 울고 가십니다. 대법원에 져서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들어줘서 고맙다. 이러고 가시는데 그것도 필요하죠. 들어보면 정말 억울한 것 같아요. 제가 예, 봐도. 예. 근데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졌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나도 끓이고 뭐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쩔 수는 없다. 뭐 나도 어쩔 수 없는 건 안다. 근데 국회의원이 시간 내준다 그래서 와서 얘기하고 가는 것 하면서 울고 가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단 힐링이죠. 주민들한테는 힐링으로 작용하는 이런 부분들도 뭐 상당히 중요한 제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 이제 국회의원 진출하실 때 사실 경기도 부지사 오래 하셨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 어딘가에서 나오실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그 부산 남구 갑이시죠? 네, 고향입니다. 예, 그쪽으로 하시게 된 뭐 고향이시니까 뭐 네, 우선 제가 이제 생각- 고향에 대한 애착이 많은데 예. 제가 이제 경기도 부지사 하면서 경기도를 서울보다 더 키워놨거든요. 예. 인구도 그렇고 GRDP도 그렇고. 근데 이제 부모님 사시고 형님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고향인 부산을 가끔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네. 연말 연시도 가고. 근데 가서 보면 부산이 가진 잠재력이 엄청나게 큰데 예. 늘 발전을 못하고 거기 머물러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더 낙후돼 보이기도 하고. 네. 인구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보다 더 줄었습니다. 점점 축소로 가고 있는 고향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거 내가 경기도에서 했던 것처럼 한번 딱 하면 부산에 대한 제 생각은 서울보다 나은 부산. 이게 제 표어입니다. 예. 서울보다 나은 부산 만들 수 있다. 예. 바다라고 하는 무한한 잠재적인 자원도 있고 관광지, 비치도 있지 않습니까? 해변. 네. 고향에 가서 이번에 고향을 서울보다 더 낫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출마를 했고요. 그러셨군요. 의원님 그 네. 굉장히 이제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것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네, 네, 아닙니까? 네, 네. 가결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좀 예.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제가 그 고향 부산 발전을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법이라는 걸 대표 발의를 했고 네. 181표라고 하는 많은 표를 받아서 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일부 반대하는 분들은 뭐 왜 부산에다가 잘 나가는 부산에 공항을 또 만드냐 뭐 이런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부산만이 아니라 대구, 울산, 부산, 마산 그다음에 저쪽에 광양, 목포까지 연결되는 남부권, 남북 경상도와 전라도를 연결한 남부권 전체가 서울 수도권에 맞서는 또 하나의 축이 되어야 국토가 균형 발전할 수 있다. 모든 걸 서울이 경기가 빨아들이는 이런 방식으로는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의 축을 만들기 위한 무슨 허브 내지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덕도 신공항이라고 봤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안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또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북한하고 긴급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북한이 제일 먼저 때릴 곳이 어디냐면 인천공항입니다. 예. 가깝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김포공항입니다. 이 두 공항이 3.5km, 활주로 길이가 3.5km를 넘는 대형 공항이고 나머지는 전부 3km나 그 미만인 작은 공항들에 불과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예를 들면 유엔군이나 미군이 무기나 미사일을 실어 보내면 대형 수송기로 오게 됩니다. 이 대형 수송기 또는 민간 항공기의 A380 같은 대형 비행기는 3.5km를 넘어야 착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공항이 폭격을 당하면
미군이 물자를 보내려고 그래도 또는 우리 국민들을 실어 나르려고 그래도 네네. 대형 항공기가 내리고 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전선에서 제일 먼 쪽에 부산이 제일 머니까 예. 거기 공항을 하나 만들어서 긴 공항을 만들어서 안보에 대비해야 된다. 경제적인 이유,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또 하나 안보적인 이유 두 가지로 제가 이 법을 발의를 했던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의원님이 이제 이력 중에 네. 그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선임 행정관 하셨고요. 네네. 행정 공무원으로서는 여야를 아우르는 지금 경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가는 정치 지향은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이제 부지사를 김문수 지사 밑에서 4년 반, 남경필 지사 밑에서 1년 반을 했습니다. 김문수, 남경필 두 분은 보수의 리더였거든요. 그리고 소위 진보라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일을 했고 또 박세일 교수님은 항상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이런 역할을 말씀을 하셨던 분입니다. 네. 저는 앞으로 정치도 지금 보수, 지금 진보를 넘어서는 어떤 모양을 그려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수의 가치는 예. 그 자유 플러스 공동체이고요. 예. 진보의 가치는 평등 플러스 공동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동체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고 자유를 주장해도 무작정 주장할 수가 없고 평등을 주장해도 무작정 극단적으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극단적으로 하면 공동체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가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면 지금처럼 극단으로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는 진보다 자기는 보수다라고 주장하면서 싸우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걸 극복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 발전 또 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 관점. 들어보니까 저는 의원님의 4년 후의 모습이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4년 후에 의원님이 어떻게 되실 것 같은지. 4년 후면 3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없고요. 네. 제 방에 국회의원실에 들어가면 벽이 이렇게 있는데 국회에서 준 책장이 하나가 있고요. 한쪽 벽면은 비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책장을 갖다 놓고 어떤 분은 그림을 걸어놨습니다. 저는 흰 벽이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4년짜리 임시직이다. 언제든지 비우고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책을 갖다 놓거나 그림을 갖다 놓는 것조차도 사치다, 오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벽면을 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뒤에 제가 국회의원을 주민들이 원해서 다시 뽑아주신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혼창통에 기반한 보수와 진보의 통합 이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것이고 만약에 안 뽑아주시면 벽면이 깨끗하기 때문에 짐 싸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또 돌아가서 언제든 또 훌쩍 다른 떠나겠다. 역할을 찾아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진영 씨 오늘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 어땠어요? 이렇게 홍창통을 읽어보니까 네. 의원님은 진짜 홍창통을 다 갖추신 의원님이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개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그우먼 최초로 홍창통 정신으로다가. 네네. 저는 이 혼창통이라는 책이요. 네. 2010년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가치를 BTS가 역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땀 눈물이 많이 화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피가 혼이고요. 땀, 이게 그러니까 노력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네요. 네, 통, 이게 감정 교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의 신세대들의 가치에도 부합하는 얘기구나. 이걸 또 다르게 전유해서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의원님 이 젊은 세대하고 소통하실 때는 혼창통하지 마시고 피땀 눈물로. 네, 그거 좋은데.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 18분도 그 노래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BTS 곡으로. 예, 아주 예, 좋습니다. 네. 의원님 이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실 거예요. 오늘 박수영 의원 이제 신선하게 보신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예,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해주시죠. 네, 오늘 뭐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드린 말씀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 삶에 녹아들고 제 행동에서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뭐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제가 초심만리의 대표답게 초심을 만리까지 가지고 가는지 지켜봐 주시고 그거 못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쫓아내 주십시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네,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님과 함께했는데요. 30년 내공을 지닌 지금 초선 의원이시지만 앞으로 말리 갈 것이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 소개하는 오늘 뭐 읽지? 오늘은 국회 도서관장이 선택한 책 만나보는 시간 도서관장의 원픽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입니다. 모든 디자인은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모든 디자인이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는 건 아니죠. 비즈니스의 무기가 되는 디자인. 이 책은 세계적인 슈퍼카를 디자인한 일본의 대표 디자이너 오쿠야마 기요유키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는 디자인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공업 디자인은 단순히 아름다움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니즈를 넘어 원치를 자극하는 디자인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다고 강조하는데요. 디자이너의 첫 아이디어부터 출발해 기획 단계를 거쳐 상품으로 소개되기까지 프리미엄 브랜드 제품이 탄생하는 전 과정이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음은 탈진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올바른 여론이란 무엇인지 묻는 책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정치 사상가라 불리는 월터 리프먼의 대표작 여론인데요. 1922년 처음 발간된 고전이 새로운 번역과 함께 최근 다시 소개됐습니다. 여론은 과연 합리적인가? 라는 물음 앞에 언론은 실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여론은 사실이 아닌 해석의 집합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리프먼의 사상, 여론의 본질과 여론 형성의 메커니즘, 그리고 여론 형성 과정에 미치는 언론의 역할과 같이 발간된 지 100년이 지난 현재 21세기에도 여전히 주목받고 있는 리프먼의 통찰이 궁금하다면 이 책 여론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현진권 국회 도서관장이 선택한 책 만나보는 시간 도서관장의 원픽. 오늘은요. 사이패딘 아모스의 책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가져오실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예. 요즘 가장 핫한 주제가 바로 비트코인이 아닐까 싶어요. 예. 일단 이 책을 우리에게 추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이라는 그 본질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트코인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학술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한번 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책을 추천을 했습니다. 일단 그럼 이 책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담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중앙은행에서 발간한 화폐 여기 익숙돼 있는데 네. 원시 시대 때는 정부가 없었죠. 중앙은행이 없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개껍질이나 동물뼈를 화폐로 만들어서 통용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그 디지털 시대가 더 가속화됨에 따라서 이런 디지털 화폐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류가 경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이 화폐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 비트코인의 위치를 이해를 하면은 앞으로 세상의 화폐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말씀을 또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 화폐의 역사와 이 자본주의 흐름을 관통하는 이 저자는 과연 어떤 분인지 궁금하거든요. 경제학자면서도 이런 그 기술 쪽에 많이 좀 알아야 됩니다. 이분이 이제 이 백그라운드가 전기, 전자, 공학 쪽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서 본인이 가졌던 그 경제 지식하고 이렇게 매칭시킨 그런 작가입니다. 관장님께서는 어떤 분들이 좀 봤으면 하는 바람이십니까? 지금 비트코인 이렇게 해서 대박을 치는 사람이 많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 조류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화폐라고 생각하면서 화폐의 가치가 왜 높아지냐 낮아지냐 하는 그런 면을 조금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한번 고찰을 해보고 난 뒤에 본인이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투자에 뛰어들어라 하는 그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현진권 도서관장님과 함께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관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